제가 듣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밤에 잘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지지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지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자, 그 지지율이 30%로 선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보세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 서울시 지역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30%가 떨어졌어요. 36.8%가 나왔네. 저게 TK 대구 경북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가 저거라고. 그렇죠. 나오는데 저 서울 지역 여론조사는 역시 이제 그 부동산을 반영하는 거고 또 어떻게 앞으로 선도성이 그런데 저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월화수목금 조사 아닌가요? 예, 뭐 그런데 예. 작년 주말, 작년이란다. 지난주 주말에 그 황희의 폐버스 청년 주택이 10,000원이 나왔잖아요. 그 10,000원이 지금 리얼미터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예, 더 내려가겠죠. 예. 2030이 아주 더 심각한 상태예요. 2030 세대의 지지율 저기 보십시오. 지금 20대, 30대 부정평가만 20대 67.5, 30대 63.2. 그 중에 남자들은 뭐 더 70대까지 올라갑니다. 20대 남성이 72%, 30대 남성은 부정평가가 70%가 되어서 물론 여성도요, 이제는 다 이탈했더라고요. 50% 이상이 그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황희 의원이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이 사과한다 해도. 지금 세상을 떠도는 그 밈 하나 보실까요? 네. 하지만 자기 딸 자식은 미국 보낼 거라서 그런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인 건데 너넨 4천만 원 미국 유학 못 가잖아. 거기다가 어제 누구죠? 청와대 김상호? 네. 어떠죠? 그저 청와대 춘추관장. 네. 그건 또 뭡니까? 증축 논란이죠. 불법 증축 논란. 불법 증축 논란인데 그게 뭐 기사화가 됐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대치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세대. 네, 6세대. 근데 실제 보니까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 필로티 공간 거기다가 원룸을 만들어 갖고 그걸 뭐 그것도 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뭐 다주택인데다가 뭐 그런 불법 증축까지 했다는데 또 보니까 또 어디 광진구 쪽에 72평 아파트도 있대요. 근데 그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그랬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 마귀를 그 옆에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하다가 뒤늦게 그게 보도가 되니까 비로소 청와대로 관두는. 뭐 다주택자가 총리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다주택자를 일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뭐 다주택자일 수 있죠.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공직 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인 사람이 공직에 가기 전에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네. 한석수 총리는 어쨌든 처분했습니다. 이분은 처분 안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불법 증축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85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꽤 됩니다. 그럼 면적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이 사람 만약 불법 증축 안 했으면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그 대치동 다가구 주택을 샀다는데 2014년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한참 네.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네? 그렇죠. 그때 됐을 때인가 바로? 2014년이면 경기지사 10년에 됐고 14년에 재선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성남시장 그 보좌 재선했을 때죠. 측근 그 성남시 성남시장 재선. 일을 했잖아요. 홍보 보좌진을 했는데 참 세월이 오래된 관계인데 그때부터 또 다가구 주택을 샀고 이미. 예. 다시 황희애 의원 얘기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거의 우리 세대가 60년대 세대죠. 네. 586이라고 그럽니까? 네. 686이죠. 이제 60대네 벌써. 686인데 전화 신재 의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아직 젊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597 세대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자꾸 묻던데 왜 윤희석 대변인은 나이가 우리보다 좀 적다라는 걸 강조하시는가? 제가요? 네. 저번에도 한번 그러셨거든. 뭐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우리 신의원님 우리는 그럼 먹고 살죠. 이게 좀 이게 우리 둘이 좀 후져 보인다 그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사실을 적시하면 또 어떡합니까? 빽뻑했나요? 근데 인기는 신 의원이 만만치 않아요. 아, 그럼요. 아이, 뭐 제가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희 의원 뭐 686이죠 벌써. 아, 참 386에서 시작해서 686까지 많이도 왔는데 그들의 그 감수성과 현실을 보는 그 밀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피할 아니 수가 그 없죠. 황희 의원이 뭐 자기가 또 그 명색이 무슨 도시계획 박사래요. 박사군요. 뭐 나이롱으로 땄는지 제대로 뭐 논문 나이롱으로. 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네덜란드 가면 거기 왜 보트로 만든 하우스 그래, 있잖아요. 보트하우스. 보트하우스. 그러니까 뭐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 짜는 게 그거라는데 누가 또 찾아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거 일본 오사카에서 한번 그 실시했다가 실패한 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접은 이런 정책이라는데 실시 연도를 봤더니 1948년도예요. 진짜. 저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새 2030 할 때 쌍팔년도식 그 화법 쓰지 마라 이런 지적 받고 하거든요. 쌍팔년이 게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네. 예. 근데 이건 쌍팔년도 아니고 무슨 뭐 해방둥이 그 1948년 그 짝의 얘기를 지금 저 686 꼰대들이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네. 객관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찰해 오신 686 운동권 세대가 지배하는 이 정치. 결국은 황희 또 뭐죠? 김민석, 정청래 이런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저는 그 바로 뒷세대니까 예. 많이 봤어요. 직접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보고 했는데 그 모순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봤단 말이죠. 네. 앞에서 뭐 민주화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 사생활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클럽 있잖아요. 서클. 같이 이렇게 방을 쓰는데 이렇게 보면 운동권 서클들의 포함된 소속된 분들의 그 당시의 행동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반감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분들 다 좋아요.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갖고 정치를 하느냐를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 학습이 있었느냐, 성찰이 있었느냐, 경험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집된 참사가 바로 요번에 머스 하우스 이거를 발상하는 그 의식 네. 그걸로 보시는 것 같군요. 예.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번에 세제 개편안을 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문제가 또 터져서 풍선 효과만 불어나오는데 요번에 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정부에서. 내일 아니면 모레라고 하는데 뭐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뤘던 분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또 전혀 시각이 달라요. 같은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급에 대해서 그 두 분의 시각차를 아무래도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 시장 얘기입니다.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뭐 평수가 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재개발도 결국 다 해놓으면 원주민은 떠난다. 그러면 총 가구 수가 줄지 않느냐. 서울시가 발표한 9만 가구 공급이랑 좀 배치되는 지적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신 이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예. 입주한 곳을 기준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에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백서를 보내드렸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44%가 늘어나고요. 재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27%가 늘어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 별로 효과가 없다. 공급 효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저렇게. 우리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예. 네, 둘 다 근데 또 총선대 출마해야 될 텐데 누가 맞습니까? 아니 현실을 전혀 뭐 어떤 세상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 단독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그 오래된 동네 가보면 보통 한 3, 4층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럼 그걸 다 부수고 그 일대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뭐 50평 이상의 초대형 그거 아닌 이상 국민평형 이렇게 하면은요 당연히 가구 수가 늘죠. 당연히 가구 수도 늘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요 딱 박원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박원순하고 오세훈의
주택 정책의 가장 그 키워드는요 2글자인데 박원순은 재생을 얘기했어요. 재생, 도심 재생. 그 건드리지 말자. 원래 있던 도심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좀 재생을 시키자. 정겹지 않느냐. 휴머니스틱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뭐 환경론제의 뭐 진정한 도시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세훈은 정비예요, 정비. 정비에는 이 재건축, 재개발 이게 다 들어가고 신통기획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해 갖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여기도 용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그 청파동, 서계동, 네. 용산에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 아닙니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그런데 그런 데를 다 그 부수고 나서 제대로 된 도로 내고 뭐 하면은 그게 가구수가 해야죠. 예. 당연히 늘어나죠. 근데 윤대변인 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건축하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왜 무슨 사고가 거기 어디서 발생? 제 왜 생각에는, 무슨 근거가 뭡니까? 재개발을 하게 될 때 기존의 원주민들이 일단 이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거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나가는 거에 더해서 큰 집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세대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아마 장착하신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가 않죠. 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 네.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오세훈 시장 방식대로 오래된 주택 그리고 용적률이 낮은 곳을 좀 풀어서 저 같은 면적의 땅에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뭐 그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아주 상식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얘기 같은데. 거기에 돈의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건축비도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부담을 갖게 되고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서 살 수 없게 되고 하는 사회 이슈까지 더해져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지금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시장의 논리에 사회 논리를 끼웠다. 거기서 이제 이주해야 된다는 것. 그런 문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잃고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오세훈 시장은 민간 중심의 주택 개발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시장에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 회사예요. 회사들이 하는 건데 LH나 SH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임대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도 벌써 국민들로부터는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과거에 일반미 있고 정부미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그 논리에 사회 논리가 끼어들은 것 같다는 얘기에 정치 논리도 끼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뭐냐? 재건축이 되면 민주당 지지 기반이 헝클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어떤 식의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죠. 그래서 그 서울에 조금 서울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좀 통할 수가 있는데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구시가지에 이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았던 거 이런 데는 주로 고령자들이 또 거기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돼 가지고 그 젊은 부부들이 뭐 좀 40, 50대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밭이 안 좋아진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한다. 그 속마음에 참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대장동은 뭐예요? 그럼 대장동은 뭐냐고요? 그거 대규모 택지 재개발 아니에요? 그럼 백현동은 또 뭐예요? 그때 달라요. 네. 네. 그래요? 아, 그 짜증나요 정말. 그 백현동 대장동이 다 있는데. 근데 다 좋은데요. 백현동 거기 가면 정말 숨 막혀요. 거기는 초고층인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땅이 아시잖아요. 그 비탈에다가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를 짓나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옹벽을 뭐 10m, 20m 올려가지고. 그래서 일부 동은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재사건 행사에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그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지금 오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뭐 사실 경쟁자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정말 서울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돼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 오 시장을 잠깐 뵀었어요.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찾아온 그 다음 날 제가 봤는데
김용범 실장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 시장의 속마음은 그거더라고. 과연 저 김용범 실장이 내 얘기를 듣고 그때 아까 저런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료도 다 주고 과연 이걸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말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반대한다면서 지금 오 시장이 엊그저께 찾아간 용산구 청파동 서계동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기존의 재개발이 확정된 여기 용산 정비창 네. 거기 원래 서울시 계획으로는 한 6,500가구 정도를 네. 하는데 거기다가 한 4,000가구를 더 추가해가지고 만가구로 더 높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주변 인프라든가 뭔가든가 오히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공급 대책. 그다음에 여기 용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이게 용산 미군기지 반환돼 가지고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줘 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송영길 후보 그 사람은 거기다 청년 임대주택 줘갖고 5만 가구를 공급하재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괴적 발상이랄까. 거기는 정말 서울의 허파고 뉴욕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듯이 서울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오 시장하고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시장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녹지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공원이죠. 그것을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벌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 4월에 재선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각광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살려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 시장님 이제 2심 앞두고 있는 건데 네. 잘 해결되기를 이게 일단 무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부 유죄라도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벌금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식으로 2심이 잘 나와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2심 준비를 굉장히 세게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많이 보강한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심을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당사자시니까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옳은 말씀 하시고 계셔서 대단히 든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심, 3심까지 1심 판결 그게 굳어지면 그렇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내년 4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특검법에 따라 633이 있다라는 거죠. 예. 1심은 6개월 이내, 네. 2심, 3심은 3개월 이내, 633이니까 내년 4월이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요.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너무 원칙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했을 때 633 원칙 지켰습니까? 한 2년 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직선거법 제270조가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네. 강행 규정이에요. 그 633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270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훈시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규태라는 부장판사는 이재명 재판 그거 1심 맡아갖고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을 했어요. 예. 공판 준비 기일만 6개월 하고 1심 판결 다 끝내기도 전에 그냥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로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막시대로 하자면 그래서 인기 반쯤 한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주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아하.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1심에서 그 의표를 찔려서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오세훈 시장
그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는 더 그 비중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네. 이런 그 경쟁과 협조 이런 것이 기대가 되면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도 그 부동산 문제에 큰 관심을 계속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표명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큰 노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누구 만났습니까? 그 최근에 유승민? 유승민을 전 의원 만나고 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만나고 그랬는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왜 한동훈 의원과 못 만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뭐 저한테 물어서 내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두 분이 좀 한 의원과 좀 가까운데 지금 실제로 그런 요구가 많아요. 기대가. 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에요? 아니면 아니 두 분 한과 오. 오와 한에 지금 그게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 이 보수 재건 세력이라고 할까 하나 힘을 모이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그 민심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관계니까요. 뭐 전화 통화는 그래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언제 직후에 최근에 언제 걸로 알고 지방선거 직후에 어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상황이 그래서 만나시기가 좀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큰 포럼 같은 거 있거나 할 때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있을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 일정한 그 그림 속에서 좀 만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멋진 장면은 좀 나중에 나타나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뿐이 대답을 못해서. 기대도 됩니까? 뭐 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그걸 거기에 순종해야죠. 국회가 9월에 열리기 시작하면은 좀 그런데 좀 그 전에 보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건 뭐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얼마든지 저 시장 혹은 민심의 그 부분적인 민심의 기대 특히 보수 세력 층에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호남을 합니다. 예. 권리당원의 33%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경기와 서울을 해요. 38%인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여론조사 한 전체적으로 30%가 반영된다고 하는데 나라의 민주당의 운명, 이재명의 운명 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보여요. 일단 우리 신 의원님 누가 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봐서는 김민석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김민석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오늘 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왜요? 그 아침에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분이 그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김민석의 당대표 미션 1호는 뭐냐. 이재명 공소 취소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작된 기소, 그러니까 대장동 기소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무슨 대북 송금 기소 같은 거,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다. 이거는요, 이제까지 저도 뭐 몇 번 재판 받아봤지만 그 재판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 억울하게 기소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예외 없이 재판을 통해서 그 결론을 받았어요. 재판 이외의 수단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 재판을 통해서. 그게 재정 신청 아닙니까? 재정. 그렇죠. 그 무죄 판결을 받던 뭐를 받던 그랬는데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폭력이고 야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게 김민석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왕당파인 게 아니 대한민국은 법의 지배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재명만큼은 그 예외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왕당파예요. 아니 공소 취소를 안 하면 폭력이고 야만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 얘기가 폭력이고 야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도 저지하려고 당사에서 농성하고 나중에 구속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하나의 역사의 새 686 운동권입니까? 686 운동권이죠.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잖아요. 삼민투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초심은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활동은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이제 된다면 될 수 있겠죠.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인터뷰 한 대로 이분이 이제 공소 취소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거는 뭐 자멸로 간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김민석을 끝으로 밀었는지 답이 딱 드러난 그렇죠, 순간이네요. 그렇죠. 공소 그래서 취소해 주세요. 그거예요. 김민석님 해주세요. 이거 예, 그래서 김민석은 그 약속을 한 대가로 예, 지지를 받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발표 결과 그 김민석 당선이 확정되면요. 민주당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당명 개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군주당이라고 바꾸면 딱 맞아요. 그건 그쪽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예. 민주당 근데 저래도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못 채울 것 같아요. 임기를 못 채운다? 예, 임기 못 채. 저 짓거리 하면 임기 못 채우죠. 예. 하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내란이라면 그렇죠. 저거는 어떻게 사법 내란이에요. 사법 내란입니까? 그거 탄핵 사유죠. 예. 조작 기소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밝힐 거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작 기소라 그래요. 방송 나가도 민주당 현역 의원은 저한테 그래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조작 기소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뭐가 조작 기소냐면 말 못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에 들어갈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임기 못 채우면은 그것도 김민석이 돼도 대통령이 위태하고 정청래가 되면 더 위태하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의 성환영 성환영. 기자가 그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정청래가 돼도 망하고 김민석이 되면 더 크게 망한다. 크게 망한다. 더 크게 망한다는 거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더 크게 망할 거라는 그래서 거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 미친 짓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정청래가 돼야 되겠네.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 공소 취소는 헌법이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 그거 꾸미셨던 겁니까? 놀랍네요. 이제 당대표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그냥 속심이 푹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운동권 논리로 하면 세상에 배는 게 없네. 배는 게 없는 거죠. 권력. 아, 이런 자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개가 아, 웃는 것도 심하네 정말. 그 재판 그럼 지금까지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다 회복했던 그 재판주의, 삼권분립주의, 헌법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걸 다 전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유일하게 예외를 네. 허용하자 이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서 상권 분립 전에 이권 분립 시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법부를 사법부 예속화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숫자 늘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헌법재판소를 그 위에 둬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권력이 사법 체계를 장악을 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권 분립이 다시 이제 그 일권 체제로 더 그렇죠.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대통령과 군주제. 김민석, 그게 군주제죠, 이제 결론. 이재명과 김민석이 일권 체제로. 제발 그런 일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전대냐 전쟁이냐,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이건데 이제 이재명의 운명, 대통령 운명도 지금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혹은 보수 세력이라고 해도 좋으니 뭐 보수가 아니라 국민들은 어떻게 일반인이든 혹은 국회의원이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정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만 유지하라? 예. 무슨 뜻일까요? 딱 봐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일들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일이 진짜로 실제로 벌어지지 않게끔 국회 또 정치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물론 저희 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진 않지만 그래도 109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 큰 정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시다고 봐요. 네.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 운동을 바로 맨 앞장서서 그 한동훈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신영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폭주를 할 게 지금 김민석 입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진짜 보수 재건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럴 때 국민들이 마음 붙일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그 광란의 질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라고 하는 그 극우 노선이 이 밑바탕을 깔아주니까 그거 믿고 안심하고 저렇게 광란의 질주를 그러니까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견제 기능이 지금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보수 재건이 절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의 키워드를 광란의 질주 이렇게 꼽아보겠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2,500명 상대로 해서 매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그 사전 예표가 되는 그 일반 여론조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저기 보십시오. 그 지난 월요일에 파란색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요. 43.3%. 연 4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53%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40% 아래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30%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연 4주째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최근에 뭐 초대형 악재가 여러 가지 겹겹이 켜켜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 정권의 지지율을 받쳐주던 코스피가 폭락장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른바 비투한 그 연령층을 보니까 20대하고 60대 이상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폭삭 주저앉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 이건 완전히 또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부동산 세제 발표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고 여기저기서 다 곡소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렇게 이제 날치기 하고 뭐 등등 뭐 해서 뭐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그래서 30%까지 가느냐? 이 40년 넘어서면 30%가 되는 건데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더 있겠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국민적 반발이 있는데 뭐 조정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조정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반응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대통령이 뭐 어느 분이 얘기하던데 메타인지가 지금 되고 있느냐. 메타인지. 지금 대통령의 반응은 코스피 한 9천 정도 찍던 한 2달 전 상황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 부양이라는 좋은 상황이 사라진 상태에서 네. 그때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되면 뭐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한테 뭐라 그랬더라? 기어 다녀야 된다. 기어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또 씩 웃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가뜩이나 날씨도 후끈후끈한데 더 그냥 그 열받던데 야. 이전에 그 우리 재벌 총수들이 평양에 가서 옥류관에서 냉면 먹을 때 그 북한의 이선관이라고 있죠. 그 당시에 조평동 부위원장이었나요? 네. 그게 목구녕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막 그랬잖아요. 우리 재벌 이재용 회장이랑 그때 그랬었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지금 농담으로 할 계집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기어 다니세요 했더니 오른쪽에 앉아 있는 한성수 국무총리, 그 구윤철 왼쪽에 앉아 있던 정동 똑같이 웃어요. 그 목구녕에서 웃음이 나와요, 그게. 근데 웃음은 사실 목구멍에서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정말 참 저런 장면이 연출될까 싶었어요. 글쎄요. 아주 그로테스크한 장면입니다. 대변인. 네. 바로 그거 이어진데 이제 약간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해석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근데 그 기대라는 게 또 다 사람들이 또 형성이 또 돼가면 못 미치는 발표가 안 나게 되면 지지율에 또 영향을. 제 말씀이 그거예요. 뭐 어제도 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 세제 개편의 방향은 어쨌든 잘 된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하니만 못한 세제 개편을 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정부에 계신 분들은 국민 인식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IS 계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개선을 할 거냐. 적어도 1주택자인데 뭐 비거주냐 거주냐 여기에 따른 차등을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기준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우리 김윤덕 예. 국토부 장관도 어제 참 이상한 발언이에요. 아까 그 질문이 국회에서 정부 이기는 시장이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이깁니까? 이 정책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요. 정부가 시장이 이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장관이 따라 한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본인도 안 되는 걸
뭐 다른 사람도 또 국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시장은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제가 그 한때 그 언어학자하고 얘기하다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우잖아요. 내 거하고 나하고 어떤 단어가 먼저 입에 붙는가? 내 거예요. 내 거 오케이. 내 거예요. 내 과자. 예. 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올 것을 자의식보다 그렇죠. 나의 거, 나의 소유. 예. 내가 뭐 했잖아. 이 나, 내보다도 내 거야가 먼저 입에 붙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아이가 먼저 붙느냐? 마인이 먼저 붙는데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냥 인간의 본성을 이기겠다는 이런 그 무모한 사람들은 참 걱정돼요. 국제정치학 박사시죠, 우리 신 의원님. 전 이제 정치학이요. 예. 그 박사의 면모를 지금은 아주 실감했습니다. 아유, 뭐. 아이가 아니라 마인. 예. 나가 아니라 내 것. 어제 그 김인덕 장관이 그 본성을 얘기했어요. 장관으로서의 본능 같은 얘기가 또 이런. 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도록 찍어내고 싶다. 그거는 그건 아주 정말 본업이 장관으로서 과거에 어떤 분이 장관으로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데 심정이. 근데 머리는 대통령 인식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분도 말씀하시면서 아차 하셨을 거예요, 장관도. 근데 중요한 게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해야 하느냐는 주체적 관점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보면 좀 그래도 수정을 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한 의원 어제는 국회에서 그 예.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 14명과 같이 만났더군요. 예. 제목은 이성건 부산시당위원장이 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 이 이제 저기 나오네요. 예. 그 포럼을 한 거죠. 거기 보니까 정점식 원내 대표까지 갔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부산 의원이 아닌데 이제 원내 대표 자격으로 간 모양인데 저기에 한 의원이 있고 또 오른쪽에 주진 의원도 있고 많이 모였어요. 저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말들이 기대와 혹은 비판과 이런 게 서로 오가는데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부산이라는 같은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 그럼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으니까 뭐 별로 정치적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하고는 다르죠. 언론에서도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에 대해서 시당 차원에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시당에서 초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주객이 좀 바뀐 느낌도 드는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나.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통신사에서. 어제 보니까 한동훈 의원 빼면 이제 17분이 계시잖아요. 네.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3분이 못 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백종원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시고 박수영, 박성원 2분만 안 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 박성원 의원 당권파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당권파도 당권파인데 한동훈 의원 바로 옆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통합될 가능성이 커서 관계가 미묘하죠. 미묘해서 안 온 거예요. 장동혁 대표 눈치 보고 못 온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장동혁 대표 눈치를 봤다? 어떻게 보세요, 실은? 아니 근데 저게 부산의 공공기관을 좀 좋은 것들 많이 유치하자라는 취지의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지역 18명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초청해갖고 같이 했어야 될 문제예요. 저기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쟁이라는 게 거의 중앙정치에서 이루어지지 지역구 가면요. 지역구 현안 가지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장면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저게 화제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 그
독립할 수 없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당의 문제 때문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부산 지역 발전을 뭐 장동혁이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요. 다 그 생각하는 게 6.3 지방선거 그 북값 보궐선거에서 그 민의가 확인됐잖아요. 네, 네. 한동훈이 얻은 표가 박민식의 한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치란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동혁 일파가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도 1년 8개월 후에는 또 자기 총선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 부산 민심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민심이요. 장동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북값 선거를 통해서 부산의 민심을 보여줬는데 네가 뭔데 우리의 그 민심을 그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깔아문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의원들은 역시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장 대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2028년 미래를 생각하면 한동훈 의원을 후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런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 특히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과민한 건지 모르지만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 한동훈 의원 옆에 오른쪽 옆에 주진우 의원이 있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은 지금 뭘 한입니까? 그냥 가까운 한입니까? 왜냐하면 이 그쪽 그 뭐랄까 장동혁 쪽 사람 대표 쪽 사람들일까? 왜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한동훈 의원이 주인이 된 모임으로 알고 그 전제를 해요. 정모임 자체를. 그러면서 왜 한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가서 굳이 왜 오른쪽에 주진우 의원이 사진을 찍었는가?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하려다가 이해를 포기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어쨌든 어떤 상황입니까? 입장입니까? 뭐 한때는 가까웠는데 한때 예.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주진우 의원은 뭘 원하는 정치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주진 의원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아, 독자 노선. 저번에 부산시장 후보로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대표 선거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예, 8월에. 독자 노선. 예, 맞습니다. 그게 답이겠군요. 네, 독자 노선을 취하다 보니 당연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마냥 우호적일 수는 없는 거고 때로는 굉장히 심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또 저렇게 사진 찍을 때는 바로 옆에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가까운데 멀어졌다 이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변수가 좀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 주진우 의원이 좀 관심이네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또 하겠구만. 저는 예? 또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또 자기도 또 연임 도전 그 재선거 당대표 다시 한번 나오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그 지금 보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다 포스트 장동혁 노리고 있어요. 다 대단한 그 오늘 큰 안철수 산들이- 의원 또 큰 거 말씀하셨어요. 왜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뭐 글을 좀 올려가지고 어저께인가 어느 그 외교통일위원회인가 거기서 두 분이 또 좀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만나서 악수는 그랬다고 하셨는데, 하는데 예. 네, 안철수 의원이 그 많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뭐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당 운동권. 예,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킨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 총선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 아. 뭐 이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군요. 결국은 그거죠.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당에 그렇게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 보면 좀 안 됐어요.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처음에 뭐 새 정치하면서 진영 논리를 탈피하겠다 해갖고 이게 본인 중도 포지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민주당 쪽에 있다가 또 갈라지고 또 이쪽 보수 쪽으로 넘어온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보수를 넘어서 저기 그 극우의 목까지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좀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적인 꿈, 그죠? 그 야망,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은 뭐 대통령 그리고 당권 이거를 다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일종의 욕망 같긴 한데 그 과정이 좀 더 좀 네.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요? 반향이 적으니까요. 기자분들도 이런 거를 저한테 전달하면서 이분이 왜 이러시냐는 걸 저한테 묻거든요. 그럼 왜 묻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분이 왜 그러는지. 지금 당권의 도전 기대 당권 예상자가 이제 딱 그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 나왔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유승민 아이고 의원도 이제 나경원 의원 왜 빼세요? 굉장히 서운할 텐데. 맞다. 아 나경원 의원 제가 다음에 만나면 항의 받으시. 아니 제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살짝 저 유승민 전 의원 생각하느라고 지금 까먹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뭐 저 부동의 당권 예비 주자죠. 예. 우리가 한 명도 뺏으면 안 됩니다. 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그 저 입주가 지나면서 활발해지는데 그 오세훈 시장 만나고 이준석 의원 만나고 자 당권입니까 이분도 역시 그런 기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행보를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유승민 의원도 거의 뭐 연령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이제 뭐 향후 남은 28년 총선과 30년 대선이 거의 그 본인 정치 인생의 그 끝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뭐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명분과 논리가 이제 보수통합과 혁신 아닙니까? 네. 그 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다 맞는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 하고 있고 지금은 유승민이 됐던 뭐 오세훈이 됐던 한동훈이 됐던 또 아니면 그 누가 됐던 그런 그 극우의 볼모가 된 그런 보수 정치가 아니고 좀 건강한 보수 정치를 위해서 다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합쳐야 될 때니까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보수와 나라를 위해서라면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강성 보수든 은권 보수든 다 통합해야 모두 포용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 통합에서 장동혁, 한동훈 두루두루 다 뭐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을 묻어나는데 우리 유승민 의원의 그 돌파고 이게 그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은 상태에서 정치 활동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당 밖에서도 하셨고 대선도 출마하셨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 국면은 끝났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잖아요. 윤석열로부터 자유롭다. 예. 특히 또 찐윤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나쁠 이유도 없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혁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걸림돌이 적은 본인이 당내 통합의 주역이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 과거는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듯이 네. 과거는 과거인데 앞으로 정치 노선을 펼쳐 나갈 때 과거와 같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할 거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는 부분은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지지 세력, 그죠? 윤석열의 그 계엄 지지 세력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는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전륜 결의문을 의총에서 채택해갖고 그걸 공식화했잖아요. 예. 당론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론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은 전륜이에요. 그런데 당대표란 사람이 지금 그거를 깨부수고 그걸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의 대전제는 이 전륜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윤석열 친윤이었다를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전륜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 위에 있는 거죠. 절윤 당론, 네. 그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거 봅시다 이런 거군요. 그 장동혁 대표에게 한마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창 본인은 그 자신감이 이렇게 웅장하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올공에서의 그 버티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 공천을 하겠다. 당원 중심주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쭉 임기 이어가고 거기서 또다시 출마를 하겠다. 좀 정청래 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의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공천권 문제가 결국 당 대표 혹은 중앙당의 역할 문제까지 연결해서 참 정치 어떤 지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그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데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주자. 내가 갖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이거 아주 큰 사건이자 아주 구체적인 얘기인데 장 대표의 상황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어떻게 두 분의 컨셉 충돌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당 개혁의 모토예요. 뭐 별로 틀려 보이지는 않는데 정확하진 않죠. 이기는 정당이 중요하죠. 예.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자가 가장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가장 최고 수준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정당이 아니고 맨날 고래고래 이거 하는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 그게 잘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지지율 격차. 뭐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식 잘 싸우는 정당이라는 게 이기는 정당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정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정치는 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 장동혁에게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되면 계속 당원 주권주의를 들고 나올 텐데 김민석이 되면 이제 확장 노선해 갖고 뭐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그런 포괄 정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여당이 국민정당 노선으로 나오겠다는데 제1야당은 그냥 지지자 정당 그것도 아주 그 국민 중에 일부분인 그걸 하겠다면 그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김민석의 국민중심정당 대 장동혁의 당원중심정당 이렇게 또 그렇게 되면 짜일 수가 있죠. 8월 17일 이후에는. 그리고 지지율 당 지지율은 지금 보니까 뭐 계속 낮은 자리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원 말이에요. 당원의 그 숫자 가지고 지금 과연 몇만 명이냐 갖고 지금 또 그 얘기가 벌어지는 일이. 그거는 제가 좀 아니까 취재한 바가 있으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요새 계속 뻥카를 치는 거예요. 뻥카? 네, 뻥카. 그 책임 당원이 100만 이상이다. 근데 올해 4월 9일에 국민의힘에서 책임 당원 100만 돌파 세리머니 기념식을 해요. 거기서 그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72만 명이었다.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팍팍 늘었다. 1월에는 80만 명을 돌파하고 2월에는 90만 명을 돌파하고 3월에는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책임당원이 40%가 늘었다. 이게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발표에 의하면 책임당원 최고 108만까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몇 명인가? 지난주에 책임당원이 100만이 아직도 넘는다고 장동혁 대표가 발언했는데 어제 뭐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82만 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고 때 비해서 한 26만 명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장 대표는 올공에 나가서 그 부정선거 재선거 운동하면서 더 많은 당원이 결집해서 자기를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얘기죠. 잘못됐다고요? 그 올림픽공원에 있는 뭐 2030 젊은 분들을 보고 이 분들 봐라. 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부정선거 거기에 따른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계신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젊은 청년층을 얼마나 많이 대변하고 있느냐 이제 숫자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100만이든 뭐 좋습니다. 당원 2만 명이 넘는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냈잖아요. 서명을 해서. 어저께인가 2만 몇천 명이라고 그랬죠. 예.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당동혁 물러가라는 그 서명을 해서 얘기를 냈죠. 했죠. 예.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 뭐 고작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100만 당원이 있는데 대표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그럼 2.7%를 대변하고 있느냐. 네. 그것부터 비교해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편의대로 숫자를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당에서도 거부한 그
재선거라는 전면 재선거라는 주장을 당대표가 아직도 붙잡고 그것을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새 굉장히 해피하다고 하세요. 예, 그렇게 저도 들어서 기자분들 만나면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본인 뭐 운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한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구장창 올공에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퇴 위기를 벗어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선관위가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장동혁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집에 가야 될 정치인에게 선관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양식과 피를 줬다. 네, 긴급 수혈을 해준 그러니까 장동혁은 사실 선관위 그 총체적 관리 부실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입만 열면 당원 얘기하는데 지금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게 정교 유착 당원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중당적은요. 이게 범법 행위예요. 범법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과거에 23년 그 이때 보면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자신의 그 당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거기 당원들에게 다 진격 앞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중 멤버십을 만들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아무개 씨 있거든요. 그 아무개 씨가 왜 정광훈 앞에 가고 굽신굽신 거리냐.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도요.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당원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건데 그러니까 정교 유착 당원 이중당적 금지 요새 이제 이중당적 금지 국민청원 그 계속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이고 무시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동훈 의원의 그 국민 공천론, 공천권을 국민에게 여기가 좀 제가 상당히 관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갖고 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그 일반 당원을 투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라든가 공직선거 후보가 뽑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2016년인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 아래로부터의 그 공천 확정 운동을 했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컷오프 같은 거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은 줘야 되겠지만 임의로 이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굉장히 세다 컷오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 행사 이런 게 어려워. 그거는 거 아니- 불가능하죠. 예. 비명은 행사하고 친명은 저기 어떻게 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서 한 의원의 그 국민공천론이 그래서 관심인데 그 한 의원은 어느 정도 거기에 집념, 실질적인 어떤 이행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거는 그 국민공천제가 제대로 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네. 이른바 본선거 말고 예비선거를 치러야 돼요. 같은 날. 예. 같은 날 예비선거를 여야 동시에 치러서 거기서 여와 야가 동시에 치러서 역선택을 못하게 해야 되고 못하게. 그리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그 당의 후보가 돼서 그 뽑힌 사람들끼리 본선거를 치르는 이런 이제 미국식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그게 실현이 잘 안 돼요.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될 때 그 공천권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무기 이게 다 공천권 무기예요. 그렇죠. 모든 국회의원 세상에 그 대통령까지 흔들어댈 수 있는 한 200여 명 300명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게 그 당 대표의 공천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공천을 충성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굽실거리고 부산시당 주최 저 토론회에 두 분이 안 오셨는데 왜 안 왔느냐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국민께 공천권을 드리겠다 그 어떤 핵심적인 논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론조사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로 제가 그렇죠. 투표소 겪어봤기 때문에 의원들 겪어보셨지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주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전화를 다 하잖아요. 전화로 하지. 몇 명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대답한 사람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인지 아까 이중당적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대답한 건지 이거를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사실 세계 어떤 나라도 여론조사로 그 하는 나라 공직 후보를 없어요. 우리나라만 선택하는 그래요. 나라는 우주에서 우리나라 공직 후보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말도 안 되죠. 근거로 하는 나라는 뭐 세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건 대한민국이 추정치니까. 유일해. 네. OECD에서도 유일해. 이재명 대통령님 OECD. 근데 그 얼마든지 과거에 뭐 통진당 그 조작 사건도 있었지만 전화 여론조사 얼마든지 장난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공천권 운동과 여론조사로 그 공직선거자를 뽑는 그 구조,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 예. 그냥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바뀌어야 것은 되겠네. 합리적으로 누구를 후보로 추천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발상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40% 이하면 뭐 네. 탄핵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빗대면은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그 화두로 던진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 거기서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그런 걸 오늘 좀 얘기 좀 해봤습니다.